옛날 기억 많이 나죠. 아,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나? 의사들과 병원들이 같이 편이 돼서 강제로 구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식의 소문들이 많은데 조증이 심해서 색정망상이 있는 분들이 본인 마음속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모를까?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에서 저희가 좀 기다리던 드라마가 릴리즈가 됐죠. 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박보영님 주연의 네. 드라마가 정신과 병동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개봉됐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뭐 때문에 기대하셨죠? 정신과 주제여서인가요? 아니면은 박보영님 덕분인가요? 그거 하나 나눠야 되나요? 둘 다죠. 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안 그래도 한번 리뷰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기존의 채널 댓글에도 너무 우울증만 얘기한다, 조울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원래 이때 조울증을 주제로 올리자라고 어떤 계획을 세워놨었잖아요. 네. 그런데 딱 정신병동에 아침에 와요 1화의 메인으로 나오는 환자분의 질환이 딱 조울증이길래 네. 이거 운명이다, 같이 리뷰해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박보영님은 운명이다. 우리는 리뷰할 운명. 잘 빠져나가네. 그러면은 한번 같이 영상을 좀 볼게요. 네. 애가 잠도 안 자고 앞뒤도 안 맞는 말을 마구잡이로 하고 그러다 갑자기 옷을 벗고 춤을 추질 않나. 증상으로 봐서는 양극성 장애 같네요. 예?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나 안 아파요. 변호사님도 제가 아픈 사람 같으세요? 아니 그게 저 나갈게요. 퇴원 소속해주세요. 지금 동의 입원하셨는데 자의 입원했어요. 옛날 기억 많이 나죠? 아,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딱 병동에 올라오시자마자 저 퇴원할 거예요. 네, 여기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되게 차분한 목소리. 네. 당황스럽지 않아요, 사실? 좀 당황스럽죠. 특히 이제 저희가 1년차 때 주로 이 조울증 환자분들을 맡았잖아요. 말씀의 톤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압도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나? 우왕좌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머리는 복잡하고 속으로는 땀 삐질삐질 하는데 앞에서는 또 약한 척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내뱉긴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조울증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좀 막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허규영 선생님께서 조울증을 또 궁금해 하실 분들께 어떤 질환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요. 그 기분 장애의 일종이고요. 우울증이랑 양극성 장애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사파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증 사파 때는 기분이 굉장히 들뜨거나 네, 뭐 자신만만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뭐 말이 빨라지고 맞아요. 사고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도 계속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뭐 예전에는 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계획들, 뭐 사업을 벌린다든지 갑자기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런 큰 소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가 옷 벗고 춤을 췄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신과 전공의 때 그 사람이 이제 입원하기 전에 문제 상황에서 옷을 벗었다 이러면은 거의 진단 거의 항목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윈년차 선생님한테도 들었던 건데 혹시나 옷을 벗었다라 그러면은 양극성 장애를 강력하게 의심해라 라는 게 이제 족보처럼 내려오죠. 근데 요즘에는 좀 마약이 또 옷 벗은 경우에 마약이 워낙 많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렵겠네요. 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길에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나타났다 뭐 이러면은 되게 안타까운 조울증 환자분이겠구나, 조증 발현했나 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마약인가? 이쪽부터 생각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어떤 사고나 행동이나 이런 게 평소랑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스스로가 과대해진 것 같고 에너지도 발산하고 끝없이 말하고 행동을 막 부산하게 버리고 다니는 게 네, 일주 이상 나타나면은 이거는 진짜 조증이다 라고 강력히 의심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자분으로 나오신 분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일단 하긴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보통 굉장히 말이 빨라요. 사고의 비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만 들어보면 저희가 이해를 잘
잘 못하죠. 네. 그래서 자세히 물어봐야지만 그 중간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흘러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장면 보면서 좀 얘기를 또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엄마 나 여기 보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 혼란이 왔죠. 진짜 입원해야 될 분 맞나? 오리나님이 남편분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면서요. 옛날엔 이런 걸로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들 가족들이 내가 사위분께서 오리나님이 입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걸 좀 보세요. 뭘까요?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서예요. 우리 리나가 그놈 스토킹했다고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진짜 전공의 때 환자분과 보호자분 말이 달라서 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환자분은 이제 억울하게 갇힌 거다라면서 인권보호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셔서 찾아오신 경우도 꽤 있었고 그 사이에서 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는 좀 휘둘리기도 하고 여기 가서는 뭐 이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또 보호자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정말로 지인분들한테 막 연락을 돌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교회 다니고 계신다 그러면은 네, 교회 이제 같은 이제 지인분한테 뭐 연락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호자도 이제 뭐 가족뿐만 아니라 뭐 형제나 아니면 다른 친척들한테 요즘 맞아.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SNS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딱 뵀을 때는 정말 꽤 이렇게 멀쩡해 보이시는데 SNS? 저희 때는 아마 싸이월드였던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글이 엄청나게 진짜 뭔가 그 문장의 구조들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좀 묻어나오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어느 한쪽의 말만 믿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제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병원에 억울하게 갇힌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고 그래서 의사들과 병원들이 갇힌 편이 돼서 이렇게 강제로 구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식의 소문들이 많은데 그 의사들과 병원들도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네. 확인해 봐야 될 때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최근에는 이렇게 정말 이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뭔가 갈라놓기 위해서 정말 병이 없는데 만들어서 입원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절차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기도 했고요. 네, 의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또 좀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이 해당 병원의 의사 말고 다른 병원의 의사가 와서 맞아요. 적합한 입원인지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2차 진단을 절차들이 하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그 정대한 간사가 박보영 씨가 혼자 이제 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이 이제 도중 상태에서 입원을 하신 분을 저렇게 설명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병동에는 이제 보호사분들이 보통 같이 계시잖아요. 네네. 물리적인 상황에 좀 대처하고 이제 병동 업무를 좀 보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같이 대동을 해서 보통은 이제 입시를 하죠. 네, 저도 이제 갈 때 혹시 좀 같이 가주실 수 있냐? 라고 해서 같이 설명드릴 때가 꽤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허경 선생님이면은 뭐 박보영 선생님 혼자 가게 놔두지 않았겠죠. 어머니가 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캐릭터가 좀 있어요. 이거 우리 리나한테 좀 전했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허용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서요. 우리 딸이 판사 사모님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늘 반장이었고 명문대 나왔어요. 이런 데 있을 애 아니에요. 반응 적절해. 정말 완벽한 인데. 네. 어머니께서 이제 따님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매일 포도를 싸들고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좀 이런 경우 약간 우리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쎄한 느낌을 좀 받잖아요. 이게 치료적으로 계속 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질병의 발생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모녀 사이의 어떤 역동 관계의 어떤 역학이 큰 스트레스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당연히 입원해 있는 자식한테 관심을 갖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음식을 집어넣는데 실제로 반응을 보면은 이 환자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생각하는 딸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거기에 조금 끼워 맞춰서 이 딸의 삶을 조종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같이 사는 상태도 아니고 결혼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뭐 남편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오신다는 건 확실히 좀 모녀 관계가 과하게 이렇게 본딩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추측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좀 이렇게 명문대에 계속 반장했고 장점이 많다. 뭐 이런 이제 본인이 좀 좋게 보는 모습들만 강조하는 것들도 평소에 딸을 대할 때 딸을 좀 통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만 맞아요. 좀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긴 당연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정말 본인이 싫어하는 모습, 뭐 질병이 나타나는 모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되게 부끄러운 모습도 나타났고 본인이 평소에 되게 혐오하실 만한 모습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찾아오고 이렇게 매일 먹을 거를 간식까지 정성스럽게 싸우는 거는 분명히 사랑이긴 사랑인데 이게 과연 진짜 높은 수준의 사랑일지 아니면 본인이 딱 정해진 틀에 가두려는 모습이 아직도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는 느낌이 오죠. 사실은 한 20대 초반이면은 20대 초중반이면 와서 우리 애가 반장했고 다 예쁨 받았고 이러면 그래 아직 어머니께서 이러실 수도 있지. 근데 40대거든요. 결혼한 40대.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의사들도 보고 치료 관계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치료에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덜 오시도록 안내하거나 네.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초반에 일주일이나 2주일 같은 경우는 못 오시게. 그러면은 물론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왜 병원에서 우리를 막냐. 혹시 병원에서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아이를 뭐 물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화내시거나 격앙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환자분을 위해서는 좀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극성 장애일 때는 초반에 맞아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도록 하고 자극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녀 관계에서는 이게 포도를 한 번씩 계속 받는 것 자체도 사실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도 면회 자체나 아니면 이런 걸 받는 거를 조금 줄여주는 게 치료적으로도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리나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혼자 그건 짝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 너 가서 아유. 당장 우리 그이 데려와. 액팅 아웃이죠. 바로 이 라운딩 하시는 분들 뛰어오셔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너무 늦어요. 네네네. 그렇죠? 굉장히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들어온 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제 조울증 오늘 시간이니까 조울증 이런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저는 좀 환청이 좀 의심이 되네요. 아마 이제 예전에 들었던 생각들을 실제로 그 소리로 듣고 계시지 않나 싶고요. 이제 꼭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증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양극성 장애에서 조증이 심하거나 우울증이 심할 때도 맞아요. 이런 네. 환청을 들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생각, 어떤 주변의 자극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 변화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좋은 얘기 들을 때는 막 웃으시다가 또 이제 힘든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좌절했다가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이제 시시각각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 역시도 어떤 양극성 장애의 특징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액팅아웃 묘사를 했네요. 네. 좀 이런 장면들 어. 옷을 벗고 마치 춤을 추듯이 네. 근데 그 전에 좀 되게 상처를 받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너가 착각하는 거다. 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좀 연결되는 걸까요? 조울증 환자분들의 심리에서는. 색정방상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깨부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내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다라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나 혼자 착각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좀 부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좀 정면에서 반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드라마 속에서 정다은 간호사가 이제 정신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섣부른 접근을 한 거죠. 네, 사실 네. 거기서는 말을 좀 아꼈어야죠. 어떻게든. 네, 말을 어떻게 아꼈어요. 맡겼어야 될까요? 담당이한테 넘겨야죠. 맞아요. 네. 자세한 설명은 주치의 선생님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냥 지금 이 혈압만 재고 오라는 이런 업무를 하러 온 상태다. 이렇게 좀 넘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최대한 말을 좀 짧게 섞고 그리고 혼자 입시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아,
그 조울증 그러면 막 조울증 상태가 있고 조증이 심해서 색정망상이 있는 분들이 본인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모를까? 아니요, 당연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제 알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딱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자존감이 확 무너지고 스스로가 붕괴되는 순간이 오면 이거를 이제 저희 용어는 매닉 디펜스라고 하죠. 조증이 마치 방어처럼 나타납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니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과대한 사람이야 라고 일시적으로 조증 증상이 더 확 올라오는데 그때 마치 몸에서 이제 연기 나는 것처럼 에너지도 이렇게 나오고 뭐 얼매이는 거 없이 평소에 본인을 굉장히 올가매던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얼매이지 않는 마치 나비처럼 본인의 춤추는 모습들이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매닉 디펜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이 조증 자체가 워낙 힘들고 이제 약해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조증 상태로 바뀌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조증 사파가 오기 전에는 우울증 사파가 대부분 먼저 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들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태의 나를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결국 그거는 부정하고 조금 더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더 멋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뭐 사회적 지위도 높은 그런 모습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조증 모습을 겉으로 드러나는 딱 그것만 보신 분들은 쟤 왜 저러냐, 어쩌냐, 뭐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는 그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조증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선행되었던 우울증과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졌던 그 히스토리들을 들으면은 솔직히 너무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지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환경적으로 좀 바꿔주는 것들,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법이 좀 접근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둘 다 중요하고 그리고 심리 치료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뭐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이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좀 의학 드라마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좀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원작을 쓰신 선생님이 어쨌든 정신건강 이제 전문 간호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고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 전공의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정신병동에 계시던 간호사 선생님들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네, 생각해보면 저희의 참 스승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정말 경험이 깡패라고. 네, 막 정말 몇십 년씩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떤 초짜들보다 훨씬 더 같은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보면서 벤치마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예 이제 그 의국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사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고, 간호 이제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보다 그냥 아래에서 계속 의무기록 쓰거나 이제 계속 간호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또 병동에 상주하지 못하는데 간호 선생님들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국에 있으면서 이제 뭔가 정보를 이렇게 듣는 거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진단이 어때 보여요?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 약 뭐 줘요? 하나하나 주세요. 항정신병 약물 한 그치. 앰플 그리고 진정제 한 앰플 같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늘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화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조울증에 대해서도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보시고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자분께서 정신병동에 근무하셨던 간호사분이라 그런지 되게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숨어있는 드라마거든요.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또한 더욱더 많은 대중에게 이렇게 재밌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더 재밌고 자세한 리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